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생물 상호작용이 치즈 풍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요즘 치즈가 아주 인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이죠. 우리나라 요리에도 떡볶이는 물론이고 찌개로 들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치즈는 우유를 엉기게 해서 숙성한 발효식품이거든요. 이 치즈를 사람이 먹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추정컨대 기원전 8000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가축을 키울 때 그때 시작된 걸로 추정하는데요, 이후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에서도요 치즈를 만들어 먹었고 널리 소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가축의 젖, 소든 양이든 이런 젖을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보통 이 동물의 위로 만든 가죽 주머니, 보통 이 송아지 위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우유를 담아서 다니다 보니까 우유가 엉기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거기서 치즈가 유래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송아지 위에 있는 효소들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 가장 많은 게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죠. 이 우유 단백질을 엉기게 해요. 우연히 이런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동물의 이 위를 이용하면 우유를 옹고시킬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간파한 거죠. 그러고는 이를 바탕으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거를 좀 현대 용어로 말하면은요, 레닛이라는 건데요, 레닛은 우유를 덩어리지게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응유, 영어로는 커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닛은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엉기게 하는 효소 집합체고요, 응유가 빠지고 남아있는 액체, 그걸 우리가 유청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송아지 위를 채취한 다음에 잘 닦아서 말려요. 다음에 이렇게 건조한 위를 잘라서 물에 부풀린 다음에 거기서 레닌을 추출하고, 추출한 용액을 여과하고 정제해서 치즈를 만드는 데 써왔고요. 오늘날에는 우유를 엉기게 하는 효소를 만드는 특정 곰팡이, 에스퍼질러스 니거라는 이런 균주들을 키워서요, 그 효소를 정제해서 치즈 만드는 데 쓰거든요. 이 경우에는 레닛이 미생물에서 유래했으니까 미생물 레닛이라고 부릅니다. 또 식물성 레닛도 있어요. 식물에서도 비슷한 효소를 뽑아서 치즈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런 미생물 레닛이나 식물성 레닛은 채식주의자라든지 특히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레닛을 만드는 또 하나 방법은요,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송아지의 레닛을 만드는 유전자를 분리한 다음에요, 대생균이나 효모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송아지의 레닛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재조합 미생물을 대량 배양해서 레닛을 만든 다음에 정제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이런 재조합 레닛은 순도가 높고요, 효율성이 아주 좋습니다. 레닛 작용으로 치즈가 만들어질 때는요, 젖산을 만드는 일부 세균이 조성하는 산성 조건이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젖산균은요, 치즈가 숙성되는 동안에 독특한 맛과 향도 만들어져요. 모든 치즈는 다 응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 리코타 치즈 같은 생치즈는 숙성을 거치지 않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치즈들은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숙성 과정을 거치는 치즈는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좀 단단하고 좀 더 부드러운 거.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해질까요? 그렇죠, 응유에서 물이 많이 빠질수록 치즈는 더 단단해지겠죠. 대표적으로 체다 치즈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스위스 치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체다 치즈와 스위스 치즈는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젖산균에 의해서 숙성이 됩니다. 숙성을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산균이 많이 자라니까 더 산성을 띠게 되고 톡 쏘는 맛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치즈 숙성에 참여한 세균들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치즈 하면 떠오르는 그 치즈의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즈 만드는데 이 곰팡이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블루치즈라는 거 있거든요. 푸른 곰팡이가 작용하는 치즈죠. 보통 고르곤졸라도 블루치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로키포트라든지 또 흰 곰팡이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치즈도 있어요. 까망베르나 부리 같은 치즈죠. 그런 치즈는 냄새 맡으면 살짝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이처럼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서 치즈 발효를 해왔어요. 그리고 몇몇 미생물이 치즈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유가 치즈로 만들어지는 그 전체 과정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마침내 2023년 12월 유명한 과학술지입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요,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개의 공동 연구진이 1년에 걸친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생물 상호작용이 치즈 풍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체다 치즈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 이유는요, 이 체다 치즈를 만드는 데에는 대략 한 25개에서 30종류의 박테리아가 참여한대요. 그래서 그 미생물의 복잡성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고 적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요, 처음에 이제 발효가 시작되면서부터 미생물 중에서 하나씩 또는 몇 개를 그룹으로 해서 제거를 하면서 특정 세균들이 빠지면 치즈의 풍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쭉 관찰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크게 두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랩토코쿠스 더모필루스라는 세균이 있어요. 얘네가 락토코쿠스라는 세균 무리가 자라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스트랩토코쿠스 더모필루스가 락토코쿠스가 자라는데 필요한 핵심 아미노산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락토코쿠스 세균이 질소원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스트랩토코쿠스 더모필루스가 질소 부족을 막아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치즈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발효가 되었고 냄새가 좀 고약한 경우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악취도 느껴지죠. 그런 화합물이 너무 많아지면 냄새가 고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렉토코쿠스 크레모리스라는 균주는 많으면 악취가 될 수 있는 그런 화합물을 만드는 균주의 성장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적당히 있으면은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풍미가 나는 치즈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락토크리모리스가 어떻게 그런 걸 하는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른 락토코커스 균주들과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경쟁 관계에서 그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억제되는 그거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요, 치즈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미생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다른 종과의 관계뿐 아니고 같은 종들 사이에서도, 같은 족속들 사이에서도, 친척 세균 사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발효식품이라는 것이요, 어떤 특정 한 종에 의하는 경우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 김치를 봐도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김치는 특정 종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한 미생물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처음에 막 담은 익지 않은 김치는 그 나름대로 맛이 있고, 잘 익은 김치는 또 그 나름대로 맛이 있고, 아주 푹 삭은 묵은지는 또 그 다음대로 맛이 있어요. 결국 그 안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이 계속 변하면서 관계가 변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서양을 대표하는 발효음식 치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효음식 김치,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거기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하나의 울림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 미시세이가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상호작용이, 치즈나 김치 다 결국 미생물의 하나의 사회잖아요. 미생물의 군집이거든요. 미시세계에서 보여주는 이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회, 지역사회, 사실 영어로 커뮤니티, 일반 용어로는 지역사회를 말하는 뜻이고요, 생태학 용어로는 군집을 말하거든요. 군집이라는 거는 여러 다른 종이 모여있는 게 군집이에요. 의미가 상통하죠. 미생물 군집이든 우리 지역사회든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치즈에 얽힌 생물학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음식에 관련된 생물학 이야기를 조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